잘 안 돼 있는 또 연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제가 교수님도 모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고 나중에 다른 시간 안에서 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렉스는 현재 한 50명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10년 반 정도 제가 일했고 저희는 이제 AI 반도체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AI 하는 거는 이제 알겠다. 근데 AI나 반도체는 왜 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발표 안에서 설명하는 거로 다음 장 보여주고요. 그렇지. 제 얘기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 오면서요, 제가 이제 두 분의 교수님을 알아요. 한 분은 김승호 교수님, 세상 항상 자랑하셨던 게 자기가 부총장하실 때 세계 학교 순위 한 100위 정도를 뛰어오렸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순 교수님하고 최근에 임용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교육생 됐는데 그 옆에 센터에 센터장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연으로 알고 있고 저가 잘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발표하려면 제가 오늘 할 얘기 안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UCL에서 박사를 하고 있었죠. 2007년에 10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하고 IBM에 가서 한 1년 정도 그 방문연구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IBM TJ에 왔습니다. 뉴욕 요탄 하치에 있는 데 가서 연구했던 게 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딥러닝 AI 반도체 만든 두 번째 연구예요. 그걸 이제 ACM처에서 그러니까 흡혈공학회 저널에 논문을 실었었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시스코라는 회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 경력 때문에 제가 지금 창업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 오늘은 저희가 뭐 하는 거랑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좀 창업은 해봤으니까 아직 3년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살아있는 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뭘 좋아했냐면 시작하려면 박사과정 때 제가 논문 쓰는 거를 되게 심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IEEE 전기공학회라든가 컴퓨터공학회에 합전원에다가 논문을 가장 많이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썼냐면 논문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제가 연구한 걸로 제가 한 10편 정도는 썼어요. IEEE 트레이션하고 ACM. 근데 아마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전 세계 어느 학교의 교수님을이라든가 연구자를 찾아도 자기가 연구해서 주조자가 돼서 10편 쓴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찾기 어려워요. 제자들을 통해서 100편, 200편 쓰시는 분은 있어도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를 3년 9개월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은 그 브로드컴하고 IBM TJ 왓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학은 이제 퀄 시험 있을 때도 1년 입학하고 1년 동안에는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1년 9개월 동안에 제가 7개의 저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같이 공부하고 박사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미국 전역에 3개월에 탑저널 1개씩 쓰기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자랑했거든요. 앞에 있던 분은 4개월에 한 번씩 쓴다고 이런 게 있었고 저희가 3개월로 땡겼는데 저는 목표가 한 달에 하나 쓰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실패해서 이제 3개 썼는데 거기 안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왼쪽에 있는 ACM 트랜지션 논문은 IBM TJ 왓슨에 있었을 때 그때 방문 연구원일 때 쓴 건데 CPU의 100배 정도 빠른 AI 반도체. 그게 2010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연구였어요. 딥러닝이 나온 건 2006년이었거든요. 그 딥러닝 6년에 힌튼 교수님이 내놓고 2007년에 딥러닝을 통해서 고지능의 구현이 가능하다를 확인한 게 조슈아 벤지오 교수님이 거든요. 그럼 이제 2007년 정도가 딥러닝이라는 게 가능하겠네.
나온 얘기고 그걸 3년 지나서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만든 게 이제 왼쪽의 연구예요. 그래서 그때 CPU보다 100배 빠르다. 프로세서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제가 이제 월드와이드 제가 두 번째 논문이었던 것 같고 오른쪽 거는 100배 빠른 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마스는 이제 그 강문형 마치고 저거 조금 더 잘하면 한 200배도 빠를 수 있겠다. 200배 빠르게 만들고 이제 아이템 트레이션 뉴럴 네트워크 러닝 시스템 이게 이제 임팩트 팩터가 이게 막 14층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IEEE 저널 안에서는 임팩트 팩터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저널인데 단독 저자 논문 찾기 힘들어요. 저 논문치에서는 보통 한 5명에서 10명씩 써야 되는데 단독 저자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UF 가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반도체 시초 연구에서 거의 두 번째로 썼으니까 거의 프론티어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시스코 갔다가 이제 애플을 가게 되는데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이랑 그 아이패드나 그 다음에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칩들을 만들었는데 A10, A11, A12인데요.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요. 칩을 만들면 A자가 아마 애플일 것 같고 뒤에 넘버링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A11부터 바이오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바이오닉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AI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A11이 2017년도로 상용화 됐습니다. 전 2017년도 퇴사했는데 저거 만들고 퇴사한 거죠. 저게 이제 NPU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뭐냐면 월드와이드에서 그 엣지 AI,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상용화된 게 첫 번째예요. 지금은 많은데 모든 스마트폰에 거의 과반이 지금 AI 반도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때가 최초기 때문에 또 상용화 최초를 또 제가 했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상용적으로 AI 반도체를 최초로 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를 좀 드릴게요. 제가 왜 창업했는지. 우리는 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 2010년도에 그 전 세계의 그 인터넷에 붙어 있는 전자기기 숫자가 50억 개였어요. 거의 인류 개체수만큼 됐는데 10년 만에 그 전자기기 개체수가 10배 늘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 허수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2010년하고 2020년 사이에 아이패드 생겼죠? 스마트워치 생기죠? 그 다음에 온갖 가전제품에서 블루투스 연결 다 되죠? 요새 와이파이도 다 붙죠? 걔네들이 주범이에요.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500억 개 돌파를 했다는 거고요. 2025년도 되면 700억 개입니다. 근데 제가 시스코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시스코가 2020년 전에 세계 시총 1위였거든요. 인터넷을 이제 퍼블릭화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인터넷 만들어질 때는 기억해 보시면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처리합니다. 데이터 보고 처리해주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죠. 2025년 되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데이터의 양이 180제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인 거예요. 그 데이터를 처리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AI라는 알고리즘이고 그 AI 알고리즘이 원활하게 구동되는 게 필요하니까 도초에 깔아먹고 싶으니까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받은 나라예요. AI 시대 때 이 사건이 있었고 그 알파고하고 뭐 2세대 구단의 대전이 있었는데 승자가 누구죠? 그 승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대전에서 뭐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승자가 누구죠? 네, 알파고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공학자잖아요. 공학자 입장에서는 알파고가 이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왜냐면 알파고가 그때 서버 몇백 대, 몇천 대를 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전력을 1메가와트를 먹어요. 뭔지 모르겠죠. 좀 많이 들고 저기서 많이 나가겠죠. 근데 서버도 엄청나게 비싼 거 쓰는데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그 대략 한 20와트 정도를 소모하는 시스템으로 환산할 수 있대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1메가와트짜리를 전기세를 내거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1메가와트를 쓰면서 쓰겠냐? 20와트짜리가 있는데 근데 20와트짜리가 6대1로 줬어요. 근데 6대1로 줬으면 한 번에 이기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게임이 붙긴 붙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스템 괜찮네. 근데
전기세가 20W짜리다. 그럼 20W 쓰는 거예요. 왜냐면 싸니까. 경제가 되려면 싸야 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 있지만 1억씩 주고 컴퓨터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해야지 컴퓨터 사는 거지. 그럼 1억짜리 컴퓨터가 있다. 그거 장사 안 돼요. 그 회사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살 수 있는 사람 숫자 너무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일반인들은 그냥 AI라는 게 좀 뭐 쓸만한가 보네 정도의 이벤트로 보셨다면 저 같은 정보 있는 사람들은 저 1메가와트짜리를 저 10W, 20W보다 확실히 내려주기만 하면 지적 노동의 주체를 바꿀 수 있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뭐라는 거냐면 힘쓰는 노동에서 증기기관이 인간의 힘보다 싸다. 그러니까 힘쓰는 노동의 주체를 바꾸자. 증기기관으로, 기계로. 1차 산업혁명의 요체. 혁명이 뭐냐면 메인 바디가 바뀌어요. 인간의 노동에서 이제 기계 노동으로.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뭘 얘기하는 거냐? 지적 노동을 인간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밸류인데 얘의 주체를 AI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이제 발표 다 끝나고 나면 일어나겠네가 확실하다. 이게 지금 그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냐? 저 1메가와트를 수십 밀리와트 수준으로 1000만 분의 1 이렇게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저희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디렉스를 왜 창업하게 됐냐면 그 마지막에 제가 애플에 있었는데 A12가 이제 2017년, 18년에 나오는 칩인데 제가 이제 AI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저거를 제가 양산을 개발을 같이 했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1밀리원 메가와트 정도 들어온 게 정말 2와트 언더로 돼서 사람이 들고 다니만 하겠다라는 거는 상상 속에서 생각해봤는데 2015년도에 창업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6년도에 저걸 개발하니까 벌써 애플이 현실화 시키는구나. 내 생각보다 빠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플은 뭔데? 애플 회사의 특징은 진짜 엄청난 기술 갖고 있지만 자기네 플랫폼만 넣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일반인 쓰라고 주질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저 기술이. 그러니까 저는 저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안 주겠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그러니까 창업적으로 보자면 스타트업이 저거 생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플랫폼들은 대기업들이 갤럭시 노트북 이 핸드폰 다 넣겠지만 예를 들어 저걸 스피커에 집어넣고 TV에 집어넣고 에어컨에 집어넣고 공기청정기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애플이 그걸 위해서 칩을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스타트업이 나와서 그 시장이 500억, 1000억짜리 시장들을 피드해줄 수 있는 기술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는 1000억짜리 시장이었지만 그게 이제 몇십 조까지 올라가요. 산업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대기업의 M&A를 하든지 그걸 한 회사가 대기업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저희 IT 쪽의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도 스타트업 한 개만 생겨도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한 10개는 생겨야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한 몇백 개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대상이.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보고 제일 상용화를 많이 고민했던 팀에서 같이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플 주식을 많이 주는데 제가 그게 지금같이 한 5밀리언, 한 60억, 70억 되는 주식이 애플 주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못 받은 주식이 받은 주식이 있고 왜냐면 그거는 리텐션 개념으로 주식을 주는데 몇 년까지 나가지 말고 계속 줘요. 계속 못 나가게 만들라고. 근데 그 5밀리언을 이제 지우고 퇴사를 했어요. 창업을 하겠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AI 반도체가 저희가 한다는 AI 반도체가 뭐겠냐. 좌표를 뒤로 바꿔야겠다. 디벡스라는 회사가 하는 이노베이션 혁신 뭐냐? 딱 하나예요. 그 GPU라는 데서 GPU가 요새 2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합니다. 카드 한 장이. 서버에서 쓰면은 만불, 3만 불이 돼요. 그게 여러분 게임용으로 쓰면 200만 원 하는데 제가 파워를 300W를 먹어요. 300W. 그러니까 300W짜리 갖고 게임해 보시면 난로 안 켜도 돼요. 겨울에는. 300W를 물 떼면 난로가 거의 한 1000W 정도 해가지고 열리잖아요. 얘가 300W 먹으니까
한 3분의 1이나 30% 정도 열을 내줘요. 파워를 먹으면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겨울에 GPU 갖고 게임해보면 나는 꺼도 되더라고요. 훈훈해지니까. 저 애를 2W, 3W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습니다. 2W, 3W 소모가 있습니다. 2W, 3W가 들게 만들고 가격은 10만원 미만으로 만들면 저게 시장이 얼마가 될까 해서 저희 창업이 시작됐어요. 2015년도에 제가 AI가 그때 당시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님은 암을 샀어요. AI 시대가 올 거니까 암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사가지고 AI 시대를 맞아야지. 그래서 저는 암 사면 안 된다. 암은 CPU, GPU 만들기 때문에 NPU가 아니라 AI 만들자가 아니라서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해야겠다 해서 저는 15년도에 생각했는데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만드는 딱 결정 포인트가 있어요. 저게 100분의 1의 파워고 가격도 엄청나게 낮으면 그러면 저거 시장 있나? 이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제 보팅하셔야 돼요. 투자한다, 안 한다. 저희 회사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거 보고 투자하신 거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거 보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네. 이거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인류 역사상 단일 기술 하나로는 가장 큰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가서 창업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3년 반 지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창업할 때는 이 세 가지 들었어요. 저희가 듣는 얘기 뭐였냐면 1번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투자자 변명이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런 일이 벌어져도 당신같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가능할 건데 대한민국 스타트업 죽어도 안 될 거다. 삼성도 못 할 거가 100%이기 때문에. 삼성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투자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너무 좋은 아이디, 너무 판타스틱한데 얘하는데 그냥 접히는 거예요. 저희 회사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오른쪽 게 지금 3,000불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A100이라는 게 테슬라 A100이 엔비디아가 내놓은 최신 GPU인데 A100이 A100가 3만 불이에요. 그리고 얘는 출시 당시에는 10,000불이었어요. 서버에 쓰는 GPU인데 지금 3,000불에 팔아요. 단종돼서. 제가 300W 먹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에 만나는 저희 회사가 제작하는 칩이 삼성에서 5나노 가장 최첨단 제조 공정에서 만드는 반도체인데 제가 4W에서 5W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캐리를 해보면 킥터라시를 하면 그런데 가격은 70불 미만으로 공급할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다시 한번 돌려야 돼요. 이게 뭐 보여주는 거냐면 밑에 두 번째 라인만 보시면 돼요. 그 10,000불짜리였다는 애가 108 프레임, 초당 108개 장을 보여준다면 왼쪽 거는 166장을 보여줄 수 있다. 4W, 5W 먹는 칩이 저 300W 먹는 칩을 저는 속도로 이깁니다. 그래서 정확도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쪽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죠. AI 동작으로는 똑같은 게 얻어지는데 파워도 거의 100분의 1, 가격도 엄청나게 낮게. 그럼 그 시장이 있을까? 저희는 모바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서버는 엔비디아가 장악했으니까 저 GPU로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에다 넣자. 이게 저희 회사 목표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창업할 때는 아이디어였던 게 이제 구현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은 얘기하면 놀라워하는 상황이죠. 고객도 많고 그래도 고객들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고요. AI 반도체 시장 정보는 어떠냐?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7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지금 한 100조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회사의 목표는 전 세계 마켓시어를 3%까지 차지한다. 그리고 저희 매출 3조 2025년도는 아닌데요. 2027년도가 저희가 3, 4조 정도 할 거다. 잘하면. 못하면 한 800, 8천원? 이 정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비전이 뭐냐. 비전은 딱 하나예요. 제가 2015년도에 생각했을 때 저게 가능하면 그러면 저게 돈이 걸리냐는 생각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 왜냐면 창업을 하시려면 딱 한 가지 보셔야 돼요. 돈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창업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창업은 아니에요. 그냥 좌판 까놓고 뭐 개인 사업도 창업이라도 치자면 그런 거고
저희같이 뭔가 정말 대단히 투자를 일으켜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리소스를 끌어내리는 창업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밸류를 봐야 돼요.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 창업 아이템이. 그러면 그 아이템이 뭐여서 제일 좋냐면 우리가 인간한테 얼마 정도로 이로운 것인가, 그 양만큼이 결국 제가 봤을 때 성공했을 때 양으로 보는데, 저희 회사 비전이 뭐였냐면 저거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목표하는 게 도처에 깔려있는 AI거든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도처에 있는 그 컴퓨터. 이게 더 이상 그 단어 안 쓴 지 10년 됐어요. 왜냐? 현실이거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다 컴퓨팅 시스템하고 유틸리티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서버에만 있어요. 내 손 안에 없잖아요. 근데 내 손 안에 있고 내 몸 안에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가 하자는 거예요. 도처에 깔려있는 AI.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286 컴퓨터를 보면서 그때 CPU가 50만 원이랬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엄청난데, 근데 그때 당시 PC 사람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이 20-30년 지나면 저 CPU가 몸으로 수십 개 들어온다고 했어요. 말이 되냐? 그 나이 때 됐어요. 한 개에 50만 원인데 그거를 몇십 개를 몸에서 달고 다닌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A사에서 여기 안에 CPU가 26개가 들어요. 26개. 제가 듣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뭐 헥사코어니 말해서 코어가 CPU가 6개이니 10개이니 이런 것들은 메인 코어 말하는 거고, 이미 하도 시스템이 거대해져 버려서 이 반도체 안이 카메라 단에도 CPU가 한 두세 개씩 들어붙어 있고요. 메모리 단에도 CPU 들어붙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 이제 프로그램 해야 돼요. 그러니까 CPU가 26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20-30년 지나면 APU가 수십 개가 내 몸에 들어오겠네. 당연하지. 왜냐면 1메가와트 들어가는 게 1와트 언더로 들어갈 것 같으면 수십 개 집어넣고 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서 사람의, 그러니까 인류의 사회를 바꾼 거가 엄청난 양이고, 또 시스코, 그러니까 IBM이나 애플이 만든 컴퓨터 때문에 많은 세상이 바뀌었죠. 시스코가 갖고 온 인터넷 갖고 많이 바뀌었죠. 아직도 엄청나게 바꾸고 있으니까 AI가 제일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AI를 제일 먼저 공부해봤으니까 이걸 가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도처에 깔아내는 회사가 나오면 이거는 뭐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쩌고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되겠네. 물론 저희 회사가 그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쨌든 그걸 기여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충분히 밸류가 있고, 그 밸류는 또 사회한테도 엄청나게 될 거다. 그럼 이거 창업해야겠다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대재 장관님을 찾아갔다가 600억을 주시면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왜 미친, 2015년도 말이거든요. 제가 설계도까지 보여드렸어요. 진대재 장관님이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말했던 그 설계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런 AI 물건이 한 달에 100만 개씩 팔려나갈 것 같지는 않다. 양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몇 년만 지나면 지구를 다 뒤엎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이 투자하셨고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했다 이런 얘기가 지정학적 가치를 좀 보자면, 지금 또 운이 좋은 게 이거였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가 들면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이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신 거죠. 근데 그 방안을 저희가 NHK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왜냐면 바이패스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일본을 제끼고 한국을 먼저 들어왔고, 근데 간 곳이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인을 했는데 웨이퍼 위에다 하셨죠. 이유가 뭐냐? 반도체를 전략화라고 생각하는 거고, 패권 전쟁에서 단일 매개체는 AI 반도체로 미국이 인식하는 거예요. AI 반도체를 중국한테 넘겨주면은 패권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보안, 공장 뭐 이런 모든 조직들이 리포트하는 게 중국한테 반도체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장비도 주지 말고, 설계하는 EDA 툴이라고 있는데 EDA 툴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쟤네들 아예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를 못 만들면 AI 반도체는 절대 못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패권이 여전히 우리 거일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이 러시아한테 압박 넣었던 게 반도체 안 줄 거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른 걸 안 줄 거예요. 뭐 원유를 안 줄 거야, 뭐 전기를 안 줄 거야 이러는데 반도체를 안 줄 거야.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뜬금없었어요. 뭐 반도체 안 주는데 이게 위협이 되나? 근데 위협이 엄청나게 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칩4 도면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AI 반도체는 패권 제가 이제 그때 이거 벌써 2021년 2월 기사에다 실었거든요. 그 2021년 1월이면 방한하기 전에 1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때 얘기했어요. AI 반도체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이 G2가 쌈박질하는 매개체가 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21세기에 핵폭탄이 있었으면 지금 현재는 AI 반도체가 그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 반도체 누가 갖느냐, 주도권을. 이게 중요한데 여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가져갈 것 같아요. AI 반도체 기술을. 그 다음에가 재미있는데 누가 이걸 또 가질 거냐. 왜냐면 옛날에 2021년 21세기 때 핵폭탄은 9개국이 나눠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누가 가질 거냐. 미국하고 중국은 가질 것 같아요. 그 나머지가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일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권에서 하나 나오고 대만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일본하고 한국이 가질 수 있으려면. 근데 일본이 많이 이제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벌써 한 10조 이상의 돈을 써서 프로세서 기술, CPU 기술, GPU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돈 갖고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AI 반도체가 10조 쓰면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 프로세서 기술. 그러면 CPU, GPU 시대 지나서 지금 NPU 시대인데 AI 반도체가 NPU인데 그럼 될 거냐?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저희 회사는 미션 중에 하나가 그 AI 반도체 원천 기술 보유국을 한국을 집어넣는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 중에 또 하나예요. 저희가 있으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의 이제 반도체는 보안이자 미래 먹거리다. 왜냐면 블록 경제화 되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메모리 기술은 마이크론 때문에 있다고 보고 시스템 반도체는 뭐 문체가 막강한데 설계 기술이 제조 기술이 없잖아요. 페미스, TSMC, 삼성이 다 아시아에 있잖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되게 안 좋잖아요. 왜냐면 대만은 언제 중국한테 치고 나갈지 모르겠고 남한은 언제 북한이랑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반도체의 생산기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생산기지를 갖다라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블록 경제화 되면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게 TSMC하고 삼성한테 강제적으로 삼성과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산업한테 미국에다 제조 공장을 만들어라. 왜? 블록 전쟁 터지고 어쩌고 하면은 그래도 미국 안에서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반도체 없으면 전쟁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이게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응해서 지금 다 공장을 그쪽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저는 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그냥 옛날에 생각하던 기술 정도가 아니다. 국가의 보안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도 신정부 들면서 대중소 뭐 상생을 해봐라 이랬더니 이제 삼성에서 가장 먼저 그럼 우리나라 패밀리스 업체를 이제 보유하면서 올라가겠다 이제 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우리나라 패밀리스 반도체 가장 유명한 5개 회사를 뽑았는데 저희가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같이 잘 협력하는 거가 있고 저희 회사도 영향받는 거는 10% 동맹입니다. 중국에다 칩 못 팔 수도 있다. 그럼 어떡하지가 있어요. 저희 원래는 중국에다 갖다 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영향받는 남의 얘기가 아닌 좀 걱정되긴 좀 해요. 왜냐면 저거 10호 동맹을 가입하는 방식과 절차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가입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국가 보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10호 동맹 안 하고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미국한테 어거지로 팔이 꺾여 들어가면서 가게 되는 형식이 돼야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널뛰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밍숭맹숭해 들어갔다가는 또 뒷탈이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안 들어가기 어려운데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가 처리하고 있는데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 이제 기술 관련 얘기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왜 필요한 거예요? 대답을 안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CPU나 GPU 기술이 있었어요.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기술하면 되게 원리 아프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계산기예요. 프로세서라는 게 계산이에요. 칼큘레이션. 컴퓨터가 칼큘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뭐 때문에 처음에 칩을 팔아먹고 살았냐면 일본이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1970년대? 그때 처음 계산기라는 게 전자계산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주판이었거든요. 근데 전자계산기 나왔는데 그게 뭐 몇십만 원 해요. 일본이 만들었는데. 그러니 뭐 소상공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대중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반도체 기술로는 막 장인들이 들어와서 막 열심히 많이 한 땀 한 땀 따야지 되는 게 반도체였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면 반도체를 하나 만들고 계산기 여러 개의 모델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텔이.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만든 게 처음 CPU인데 그게 계산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처음부터 계산기였다는 거. 계산 용도가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이제 뭐 영상에도 쓰이고 비디오에도 쓰이고 모두 쓰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CPU라는 것과 GPU라는 기존 기술들이 AI를 처리할 때 AI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또 성능이 떨어지고요. 성능이 떨어져요. 연산 성능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아까 보신 것처럼 GPU가 300W 없는 이유는 저희는 왜 3W 못하냐? 저희가 전력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GPU가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기술은 효율이 안 좋다. 그 다음에 효율이 안 좋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발열 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에도 히터 안 틀어도 되는 정도로 열이 나니까 이거를 서버에서는 써요. 서버에서는 돈 많이 투자해서 에너지 많이 공급하고 냉각기 많이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죽어도 못 하거든요. 만약에 300W를 여기서 돌리겠다. 배터리를 2구지고 다녀야 돼요. 아마 80km, 100km 할 거예요. 배터리가. 그걸 돌릴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걸 2구지고 다니는 순간에 열 나가지고 사람이 아마 이제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 게 AI 반도체가 하는 일이다. 기존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시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CPU가 연산 성능하고 전력이 뭐 한 1배속이 난다 이러면 GPU는 한 4배, 8배 좋았던 건데 NPU는 GPU보다도 저희 NPU 말고 다른 회사 NPU들은 한 6배 정도 좋아요. 파워는 6분의 1 먹고 성능은 GPU보다 6배 좋다. 저희는 수십 배 이상이고. 그럼 이제 AI 반도체가 잘 이제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냐인데 뒤에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데 혹시 이거 잠깐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사진이에요. 사진 안에 어떤 1000가지 물체 중에 뭐가 들어가 있니를 맞추는 이제 응용이에요. 한번 스탑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굿하고 배드가 있잖아요. 굿은 뭐냐면 사진에 들어있는 물건하고 실제하고 맞춘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쉽지 않아요. 여기 차 있잖아요. 저 차 이름이 모델 T인가 봐요. 어느 회사 뭐 맞는 역사적인 물건 같은데 걔를 맞춘 거예요. 모델 T라고. 근데 뭐 틀린 것들은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게 어큐러시가 72%라고 나오는데 보통 사람이 한 70% 중반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탠포드 석사 학생한테 이 사진들을 한 달 동안 보여주고 답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딱 냈더니 점수가 70점대 중반 나와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석사면 그냥 일반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이 지능이 돼도 70점대 중에 나오는데 이 AI 알고리즘은 저기 안에 들은 걸 맞추면 72% 정도 맞춘다는 거예요. 거의 인간에 가까운 지능으로 맞추죠. 최근에는 80점대에서 90점대까지 나와요. AI 알고리즘 계속 똑똑해져요. 이미 사람을 인지 능력을 이긴 거는 2013년도, 14년도 때 크로스가 났어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그러니까 더 인식을 잘하고 잘 맞추고. 근데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저희 이게 뭐 보여주는 거냐면 저희 NPU라는 그 프로세서가 지금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속도를 보여줘요. 사람은 검색을 딱 보고 나서 뭐가 있는지 맞추려면 0.3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MPU가 프로토타입인데 아직 실제 반도체로 만들기 전인데 초당 1000장 맞춰요. 1000분의 1초에 사진 하나씩 맞춰요. 인간 지능 수준으로. 저희가 반도체가 나오면 그 2, 3와트 이런 조그마한 전자기기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의 그 반도체는 초당 6000장 맞출 수 있어요. 2, 3와트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지능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시 카메라라든지 CCTV 회사들이 이제 상용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CCTV용이나 간제용, 또 가전용으로 양산이 될 거예요. 내년 말에. 저희 첫 번째 칩이 그런 쪽에 쓰이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고 나서 다음 장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른쪽 게 뭐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 만든 AI 반도체고 TSMC에서 제조한 건데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큰 거는 맞출 수 있거든요. 작은 거를 못 맞춰요. 기관 사람을 못 맞추는데 왼쪽은 뭐냐면 저희 AI 반도체에 AI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데모를 한 건데요. 굉장히 작은 것도 다 잡아낸다. 그러니까 지능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근데 저런 지능이 높은 거를 오른쪽 거는 이제 카메라 한 개를 저렇게 멍청하게 맞추는데 제가 내년 1월에 나온다는 칩은 카메라 10개를 동시에 저 정도 수준으로 처리해줄 수 있다. 카메라 10개를 2와트, 3와트 먹는 칩에서. 그래서 데모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영상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지금 중국 회사들이라든가 전 세계 다른 회사들, 저희 관련된 회사들이 구동시키는 AI 알고리즘 수준이에요. 박스가 뭐냐면 물건이 뭔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뭐 테이블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 근데 왼쪽 거는 뭐냐? 저희가 만드는 AI 반도체에서 구동 가능한 최신 AI 알고리즘의 데모 영상이에요. 같은 영상을, 그러니까 박스가 많다는 얘기는 많은 걸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저 영상에서. 저걸 왜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피플 카운팅 같은 거 하려고 해요. 백화점에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있다. 몇 명 있냐. 그 사람들의 연령이 몇 살이냐. 성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백화점 안에서 실시간으로 광고를 계속 바꾸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현대백화점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저희 거를 대당 2억에 사겠다고 했어요. 저거 쓰기 위해서. 대당 2억에. 그래서 몇 개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10개 필요하대요. 그래서 못했어요. 20억 매출하려면 저희 못합니다. 매출 날려면 한 500억 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500억짜리 그 양산시키고 나서 남는 거기서 만들어진 칩이 있으면 그때 드릴게요. 이걸 위해서는 사업을 못 만들어요. 하는데 어쨌든 CCTV도 관제TV라든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많이 집에다 놔요. 왜냐하면 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든가 뭐 하려고 하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카메라들을 그때는 주말에 사람들이 돌려봐야 돼. 누가 담을 넘었는지 뭐 했는지 그죠? 사람이 다 돌려봐야 되죠. 이게 뭐예요? 에러 프로라고 정확히 못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V를 써다 지루한 일이고 그 다음에 휴먼 에러 많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AI와 저희 CCTV 업체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영상을 다 찍었어요. 여기서 사람 나와 있는 영상을 편집해 그러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영상을 찍든 간에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과 사람이 있었던 없었는지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디지털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걸 할 수 있죠. 사람이 찍혔던 영상은 다 짜집게 해서 다시 보여줘. 그러면 그거 안에서 스캐닝 해보면 뭐 범인이 있었든지 도둑이 있었든지 담을 넘었든지를 금방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옛날에 유럽에서 태가 있었을 때 일주일 만에 범인 찾잖아요. 다 도망간 다음에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관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대전이나 광주시하고 교통관제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시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신 알고리즘 중에는 이제 2달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또 저희 MPU에 포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알고리즘 이렇게 똑똑하다. 진짜 깨알같이 보이는 애들을 찾아내요. 사람인지 뭔지. 사람도 구분하기 힘든데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최신 알고리즘이 가장 똑똑해서 잘 찾아내는 건데 아까 보신 것처럼 4년 전 알고리즘은 되게 멍청해서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길인지 도로인지 차인지 신호등인지 그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 영역 분리를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얘와 박스 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이 합쳐져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저런 데이터들의 처리를 다 모아서 가상 공간에 이렇게 밑에처럼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저거랑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내가 운전 안 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쟤를 들이받으면 안 되고 저 신호등이 지금 뭐라고 가라고 하는 건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교통표지판이 어떻게 운전을 하라고 하는 건지를 인식을 다 해내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현대모비스하고 프로 컨셉 프로젝트, 용역 프로젝트를 해서 이게 저희가 만든 기술이 충분히 퀄리피케이션 될 것 같으면 이제 공동 개발을 자동차 반도체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모비스랑 하려고 해요. BMW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또 듣고 나서는 AI가 이제 그 지능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빨간색 처리하는 게 GPU보다 더 똑똑한 거는 빨간색 처리하는데 위에 있는 이제 모바일 랩 버전 2, 레슨넷, 딥랩 이런 게 AI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많이 사용되는. 퀄컴이 만드는 AI 반도체는 그 AI 정확도가 한 1% 정도 빠집니다. 근데 저희가 만드는 거는 빨간색은 GPU보다 더 똑똑하다. 그게 또 저희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갖고 있는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반도체 회사들이 GPU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떨어져요. 1%, 2%, 3%까지 떨어지는데 저희는 거의 GPU랑 비슷해요. 또는 빨간색 처리한 거는 GPU보다 더 좋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해하실 분들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GPU는 구동소수점 32비트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쓰는 경량 AI 반도체는 인티저, 정수형 8비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GPU는 32비트 컴퓨터고 저희는 8비트 컴퓨터예요. 근데 거기다가 AI를 구현해 봤더니 8비트 컴퓨터가 더 똑똑하더라 얘기거든요. 뭐 놀랄 얘기인데 저희가 퀄컴보다 더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머천 기술 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 AI 반도체 특허 보유량을 보여주거든요. 디벨스가 지금 현재 130개 정도 갖고 있어서 월드와이드 5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 연구하는 데가 많지만 거기 있는 특허 다 합쳐도 저희만큼 안 된다라는 거고 ARM, ARM이라든지 뭐 그래프코 셀러브러스 이런 계열의 유명한 회사들 자이로파이콤, 사마노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좀 리딩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특허 개수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1, 2년 사이 안에 세 손가락까지는 들어갈 거다. 그래야 원천 기술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천 기술화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 작은 회사지만 특허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센서, 자동차, 가전, 감시 카메라, 드론, 로봇 뭐 이런 데까지를 지금 사업화 다 하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가 제품이 제가 4개가 나와요. 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긴 하는데 5나노 공정, 14나노 공정, 28나노 공정에서 칩을 3개를 뽑아서 4개 AI 제품을 만들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내년 1월에 나오는 게 2개가 칩이 더 있어요.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 뭐 잘 아시는 회사들도 있죠. 현대, BMW 이런 데는 아시겠지만 박스콘도 아시고 LG는 알겠지만은 또 이름은 모르시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고객들이 다 있고 저희랑 그 POC 프로젝트도 했고 그다음에 양산을 준비하는 회사도 한 2-3개 되고 그다음에 몇 개 회사는 저게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런 거 안 된다고. 저 2와트, 3와트에 저거 안 될 거다. 근데 나오기만 하면 늘 때가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회사들이 여기 이제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돈지 보자. 진짜로 돈지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디벡스 같은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있냐? 결국 AI가 필요한 게 다 세트 제품이에요. 가전이니 자동차니 뭐 이런 세트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트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제조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LG, 삼성 세트 제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조 강국이거든요. 근데 원천 기술은 없으니까 여기에 디벨스에서 원천 기술 AI 반도체 될 수 있으면 이게 지형은 한국인데 세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회사가 기여할 거라고 보는 거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저 부른 이유가 창업을 했으니까 혹시 사장님 뭐 이제 그 나중에 사장님 기업가 되실 분들에게 뭔가 들려줄 수 있는 게 있겠느냐를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 시켜요.
창업을 왜 하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진보, 혁명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안 해본 사람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 저걸 만들 수 있으면 세상을 바꾸겠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저거 안 하겠네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저와 진짜 승질 급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저 창업 아이템을 애플 안에 있을 때 올려봤어요. 그 중역들한테 나 이거를 개발하게 해달라. 애플 안에서. 그리고 이걸로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래서 했더니만 이제 노가 나왔죠. 우리가 원래 만드는 주도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나갈 거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혁명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진보와 혁명, 진화 이런 거에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잡고 보면 그때가 창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맞아지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안 할 거면 딴 사람이 못하니까. 진보와 혁명을 바라볼 수만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와서 2015년도에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하면 그랬나 보네 생각했지만 그때 진짜 생각하면 뭘 그런 쌀데없는 생각을 하냐라고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같이 생긴 사람은 안 할 거 못할 것 같아. 해도 딴 사람이 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있던 때니까. 그래서 창업을 하면 창업가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냐. 3년 반 해봤는데요. 창업이 뭐 하는 거냐면 투자자와 고객사와 그 다음에 제 부하들 이 세 파티의 욕구, 디자이어를 밸런싱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고객사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죠. 투자자를 만족시켜서 투자를 이끌어야 된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 이 회사가 아직 며칠도 없는데 제품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죽수 세력을 왜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냥 강요해요? 그런 세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디자이어를 자연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갖고 있던 디자이어는 사라져요. 그냥 분쇄기에 갈려나가요. 김동훈이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창원하는 순간에. 왜? 제가 디자이어를 갖기 시작하면 더 할 일이 많아져 제가.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예를 들면 어떻게 설득시켜서 투자를 몇백억 단위로 이끌어낼 거냐. 말로 가죠. 그 다음에 고객사를 어떻게 아직 나오지 않은 물건을 갖다 팔 거냐. 팔았거든요 제가. 물건이 없는데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양산을 계약을 찍었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저런 얘기를 믿고 이 회사를 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디자이어를 집어넣어버리면 제가 할 일이 더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 디자이어를 없애야겠죠.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디자이어를 맞추는 일이다. 창업은 사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정말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성공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성공했으면 저 자랑이니까 말 못하는데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갖고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저는 주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업가하고 사기꾼은 같은 사람이다. 왜냐? 제가 창업가하고 사기꾼 같은 건데 왜 같냐? 창업가는 뭘 파냐면요. 비전을 팔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 비전이 뭐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 휘말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뭐 예를 들면 기자분들이 저희 기사 쓴 것도 몇백 가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 비전을 팔아요. 비전이 성공하면 사업가로 이름이 남겠죠. 비전이 실패하면 사기꾼입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면 사기인 거죠. 그러니 저 리스크와 자기 디자인을 없애고 하는 게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경영자 대상도 받아보고 했는데 언론기관에서 경영 원론 그 원론책 이만한 거 하나를 달달 외워본 걸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경영을 배워본 적 없어요. 어디 정규 과정을 통해서 경영을 배우고 없어요. 그게. 그냥 저도 양심이 있어서 경영과 원론책 하나를 사가지고 딸딸딸 외운 걸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시간밖에 들릴 시간이 없어요. 혼자 일하는데 거의 처음에 창업하면 혼자 있었는데 한 20명이 있는 회사가 돌아가는 정도의 생산력을 내야 돼요. 그걸 내지 못하면 창업은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 만들어도 안 졌는데 회사처럼 동작돼야지 그나마 그걸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 처음에 창업 투자는 혼자 동작되지만 20명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무슨 뭐 경영을 못하게 됩니까? 굉장히 취약하죠. 사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이 뭐 경영이라든가 재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잘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미국은 그게 창업가들이 많으니까 많았겠죠. 한국은 없었어요. 저도 창업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창업한다는 게 되게 아직도 생소한 거라 도와주는 기관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문제가 나지는 않았어요.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창업이다. 기업가 정신은 뭐냐? 제가 3년 반 동안 배운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창업을 딱 하기 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뭔지 몰랐어요. 안다고 착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전적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인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하고 있는지. 근데 기업가 정신을 3년 반 동안에 창업을 하면 배우게 돼요. 저희 장인어른이 경제학과고 또 제가 아는 분이 경영학과고 창업 멘토시고 그러는데 창업 멘토도 제가 많이 뵀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창업을 안 해봐서 창업이 뭔지는 몰라. 멘토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실 그럴싸한 조언만 해줘. 근데 한 30년 하다 보니까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만 분간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진짜 창업을 해보고 기업가 정신이 뭐고 창업이 뭔지 알려면 창업해보셔라.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를 오버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을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제일 먼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매일 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악덕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 사회가 힘들어진 거죠. 선한 기업은 많다. 그러면 그 사회는 괜찮은 사회예요. 다 알고 봤더니 분식회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분식회계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적 분식회계 되게 많아요. 그런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분식회계 왜 해요? 분식회계라는 게 가장 거짓을 드러내는 얘기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감추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분식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사회적으로 덮여 있다 이런 감이 오는 거는 그런 기인한 게 있다고 봐요. 근데 기업가는 사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을 물을 거냐. 그러면 창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때문에 이제 수고하게 되는 저희 회사 오시는 분 가까이 되는데 50명의 사람들과 또 수많은 고객사들 제가 한 100개 회사 가서 고객사 존재하고 20개 회사 정도가 저희는 관계합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창업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창업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제가 사기꾼으로 봤는데 제가 그 사람을 최근에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얘기. 안에는 책임이라는 게 존재. 물론 행동에 책임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탑 1%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모양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도시쿠이 어쩌고 얘기만 하고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창업은 아마 하시게 될 거다. 그러고 나면은 못하는 거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춰주셔서 거의 혹시 질문을 테이블 시간상 한 두 문제 정도 하실 수가 있을까? 혹시 마이크를 목소리 좀 크게 지르셔야 되겠습니다. 대학 취업을 하려면 대학 학부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딥러닝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지식, 반도체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런 거 외에 추가로 또 가지고 나가야 될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개발하신 칩에 랭귀지를 따로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코팅 같은 거 하시려면. 아니요. 그걸 없애는 게 저희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제품을 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고요. 근데 엔비디아 회사 거는 쿠다 프로그래밍 이런 거 텐서RT를 배워야 돼요. 저는 그것도 혁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 하는 거. 근데 학생들이 졸업해서 저희 같은 AI 반도체나 AI 기술의 회사로 온다. 필요한 거는 그 특정 분야, AI 알고리즘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하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애플이라는 시스코라든가 IBM에서 이뤘기 때문에 그런 우아한 엔지니어를 어떻게 진짜 프로로 만드는지는 제가 많이 해봐서 저희 회사 그 부분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 부분이 AI 산업이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게가 제일 힘든 게 AI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뭐 몇십 년 된 학문이면 공작 대상이 되는데 몇십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감잡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부분이 잘 교육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회사와 그 당사자의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더? 그 보수적인 의약품 수입업 쪽에서 10년 동안 사업한 용관에서 대표인데요. 그 보수적인 생각에서 오늘 강의에서 많이 바뀐 게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자율자동차 정도를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타야 된다,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믿으면 전 인류가 영향받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사고가 많거든요. 테슬라 차가. 근데 일론 머스크가 믿은 거예요. 미래는 자율차로 간다. 그러니 사고가 1년에 큰 사고가 몇십 개씩 나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인 보면 문제가 되죠. 근데 왜 문제가 안 된다 할까? 사람이 운전해서 나는 사고율보다 테슬라 차가 내는 사고율이 낮겠죠. 그 포인트예요. 그러면 더 이득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애플에 있었는데 애플이나 구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도 제가 포럼에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사고가 났는데 기계가 내버렸어요. 운전을 기계가 했는데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질 거냐? 자동차 회사가? 현대는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해소할 거냐? 뭐 이런 포럼이 있었는데 반대로 애플과 구글은 어떻게 보냐면 야, 이 사고율이 내려가는 거였어? 그럼 보험금이 들나가겠네? 그 보험회사 사자. 메트라이프 이거 하나 사자. 애플이나 구글이 생각하는 건 자율차 시대가 되기 전에 차 보험하는 회사 사자. 사면 차 팔 때 보험까지 파는 거야. 아, 우리가 보험까지 다 들어줄게. 사고 나면 돈 물어줄게. 그리고 사고 싶으면 사. 그렇게 하고 보험비가 치지 나가는 돈은 적잖아요. 얘도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자율차가 언제 성공화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리프트에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쪽이 먼저 사용화 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제가 갑자기 차 5분 정도 타서 어디 가야 되는데 리프트나 우버를 탑니다. 실리콘밸리면 5분 갈 건데 갑자기 차가 왔는데 운전수가 없어요. 그럼 안 탈 거냐? 탈 거냐 해서 5분 탈 건데 타자. 레이시 얘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며.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기본 사람 운전수보다 사고 레이시가 낫다는 게 통계에 있으면 타자가 되겠죠. 근데 단가가 싸요. 자율차 차가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낼 수 있고요. 차가 자율차 안 되는 게 한 2만 불, 3만 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차 되는 게 5만 불, 10만 불이 비싼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싼 거예요. 택시 운전수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차를 굴려서 택시를 할 거다. 그거에 인건비가 10년이 쌓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5만 불, 10만 불은 엄청 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택시비가 싸져요. 근데 왔는데 사고율도 인간보다 낮대. 근데 택시비도 3분의 1, 2분의 1이래. 안 탈 거냐, 탈 거냐? 저 타죠. 사람한테 맡겨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택시 기사 사고 나니까. 그러면 사겠죠? 그럼 리프트 우버가 이제 성공한단 말이에요, 자율차로. 그러면 공용 경제 안에서 그게 성공이 되고 앞으로 차를 오운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질 거다. 자율차가 나오면 내가 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리프트 우버가 지금 마이너스 보지만 미래적으로 봐서 미래 가치를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라는 산업 자체가 전기로도 바뀌겠지만 공용경제로 바뀔 거다. 왜? 싸지니까. 내가 차 유지하는 게 리프트 우버 타는 것보다 4배, 5배 돈이 더 든다. 근데 걔는 파킹 공유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댄다. 그럼 뭘 할 거냐? 합리적으로 그걸 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가 너무 컨셉추얼하게 맞는 미래인데 그걸 사회적으로 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테슬라는 시켜버렸잖아요. 양산을. 지금 내 친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 타고 야 너구나 차를 이거 타보니까 이게 운전하는 걸 감독하는 것 같아. 내가 차 운전석에 앉았는데 운전을 얘가 어떻게 하는데 감독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걸 타고 좋아해요. 그분도 교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들이 벌어졌고 계속 일어나고 데이터 쌓이고 트래픽이 쌓이고 통계학적으로 나오면 저 같은 이제 합리적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에서 리프트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게 먼저 들어가서 됐다. 어느 순간에 이제 공유경제화 돼버리면 차를 내가 뭐하러 운운하냐. 비싸게. 잘 타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떻하자. 그럼 그들은 그 일이 벌어지겠죠. 저는 그게 비즈니스 포인트라고. 또 밸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김대표님. 감사합니다. 굉장한 제가 이 강의 듣고 나서 저도 뭔지 잘 모르지만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무섭다. 다가올 세계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김 대표님 하도 멋있는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기 강의에 대해서 이제 흠잡을 게 없는데 치졸한 지적을 하자면 아까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갈 때 영상에서 갓길 위반입니다. 위반 차량 그 차선에 들어가셨어요. 그 AI가 좀 발전한 것도 없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MPU라는 말이 자꾸 나오시고 GPU 나오시는데요. 우리 테이블에서 MPU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MPU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우리 카이스트의 2014년에 유해준 교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신경망 그 연산 장치라고 하고요.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죠. 그래픽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AI가 들어온다는 건데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보여주신 게 모델 T를 보여주셨는데 모델 T가 20세기 경영학에서는 대량 생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님 하필이면 그걸 또 지적하시네요. 근데 제가 보면 21세기는 정말 AI 반도체 시대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여러분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에 잊어버리고 계시죠? 러시아가 지금 전차를 지금까지 파괴된 게 2,500대가 넘어섰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 현역 전차가 전쟁에 들어갈 때 현역으로 있는 게 2,800대였는데요. 남은 전차가 300대밖에 안 남았답니다. 현역에. 그러니까 전차를 다 소진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전차 생산 공장이 하나도 구동이 안 된답니다. 이유 반도체가 없어서. 이거를 로켓을 쏘았는데 미사일을 그 떨어진 것이 날아간 게 쏜 것에 반밖에 안 떨어졌대요. 이유 반도체 불량입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가 없으면 국가의 힘도 없어지는 게 이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나운서 딱 2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하죠. 12월 달에 양양자 또 그 위원장님 오셔서 국가 반도체 전략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체로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음 달에 아마 요즘 제일 잘 나가신 3프로 TV라는 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 와서 주가 언제까지 더 떨어질 거냐 환율은 언제까지 더 올라갈 거니 금리는 언제쯤 그만 올라가기를 그칠 거니 집값은 언제까지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다 오셔야 됩니다. 재테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에 보시고 두 번째는 다음 달에 제가 12월 한 23일경으로 예상하는데 송년회를 할 겁니다. 다 모여서 다 초대를 할 거고요. 그날 아마 저희 세종연구원이 하도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할 건데 11월 달에 좀 이제 물품을 주시고 바자회 전에 이제 좀 선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